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배신에 몸서리치다 못해 아주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으로까지 갔다가 의외의 장소에서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보다 이혼이 별거 아니더군요.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서 어딘가 속 시원히 제 마음을 이야기할 대나무 숲이 필요해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을 처음 만날 때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나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무작정 시키는 일을 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입사하고 첫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았던 남편이 제가 받은 술을 흑기사로 연거푸 마셔줬어요.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셔서 남편에게 고마워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흑기사 해주면 원래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소원이 뭐냐고 묻자 남편은 나중에 쉬는 날 데이트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다 보니 선배 입에서 나온 데이트라는 말에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연애도 거의 해본 적 없다 보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선배인 남편에게 마음이 갔어요. 주말에 데이트나 하자던 남편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 따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쉬는 날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밖에서 만난 남편은 회사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저는 서서히 남편에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넘게 만났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는 절대 우리가 만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해서 비밀로 하고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웬 여자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제 이름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여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퇴근하고 나오던 다른 동료들이 그 여자를 말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 제 머리털을 그 여자에게 다 뽑혔을 거예요. 점점 더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여자는 더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우 같은 년이 저랑 약혼까지 한 남자를 뺏어갔어요. 다들 자세히 좀 보세요. 여자의 말에 저는 놀라서 여자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를 뺏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역시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는 것들은 이렇게 뻔뻔하다니까. 영업부 이영수 대리, 너도 알지? 그 남자가 바로 내 남자친구야. 네가 뺏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굴고 있어.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더니 또 제 머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자를 세게 뿌리쳤어요. 이영수 대리님 여자친구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 뒤 퇴근하고 나오던 저의 남자친구 이영수 대리가 회사 밖으로 나오다 저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 회사 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끄덩이를 당기던 여자가 남자를 발견하고 미친 듯 쫓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보며 다들 수군거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졸지에 약혼녀가 있는 회사 선배를 꼬신 내연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고 뒤에서 쑥덕거리기만 하더군요.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길래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또 집 앞에 찾아온 모습을 보니 꼭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애써 인상을 쓰고 다가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말 나를 속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미안해. 사실 나 올해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워낙 오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네가 나타난 거야. 남자친구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여자친구와 5년을 넘게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약혼식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저에게 빠졌대요. 저는 남자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인 사람이 2번, 3번은 못 속이겠다 싶어서요. 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가 대리님이랑 그 여자 때문에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저 앞으로 회사 어떻게 다녀요? 저는 회사 앞에서 당한 수모가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이제 나한테 너밖에 없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책임질게. 남자는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본인이 저를 책임지겠대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본인과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순간 놀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참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남자가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정도로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철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내연녀라는 딱지를 단 채 제 첫 직장의 대리님이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결정에 단 1%의 고민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제 결정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하기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았잖아. 결혼하고 내가 본가에서 나오면 어머니께서 혼자서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사실 어머니랑 나랑 살던 집도 넓어서 셋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거든.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강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생 어머니랑만 살았는데 결혼하고 어머니만 그 넓은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고 제 친한 친구들까지 모두 다 저를 말렸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더군다나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부탁한 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뿐이 아니라 일도 그만뒀으면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테니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림하는 데 집중했으면 했어요. 너희 남편 될 사람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혹시 조선시대에서 온 거 아니냐? 그래! 너 생각 잘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중고등학교 내내 뼈 빠지게 공부하고 힘들게 대학까지 가서 남들 들어가기 힘들다던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 수발 들겠다고 그만두는 거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다들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평생 저와 함께 살아갈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과 제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고민 끝에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직장은 아이가 생기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기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 댁에서 살다가 결혼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제 생활이 모두 다 달라졌어요. 부모님과 살 때와는 여러 면에서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꼭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혼자 산책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책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뭣도 모르고 출근하기 전까지 내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 소리 했어요. 자기는 어른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우리 엄마 주방에서 아침 차리는 소리 안 들려? 그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주방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긴장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잘 수가 있어? 남편이 정색하면서 말하는데 저는 너무 무안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편이고 잠도 워낙 많아요. 더군다나 아침밥도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자라고 하시니까 나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잤지. 나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나 아침 다 차려주시고 시장에 가셨어. 남편은 툭하면 저와 시어머니를 비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봐도 참 부지런하세요. 한 번도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맞추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조금 있으면 80이야. 몸도 안 좋으신데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도 마냥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산책에서 돌아오시면 일어나서 함께 아침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창을 차려놓으면 그제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아들 며느리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이것저것 준비하시는데 며느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살면 살수록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가 제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허리에 찰과상을 입어 며칠 동안 꼼짝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편이 대뜸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산책 좀 모시고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은 조용조용 차분하게 하는데 하는 말마다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새벽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병원에 갔다 온 사람한테 저딴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목구멍까지 욕이 차 있었어요. 항상 이성적이고 차분한 남편과 살며 저도 나름대로 조금씩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근하랴 집안일하랴 결혼하고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도 언제나 새벽 5시면 일어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쉬는 날도 늦잠은 자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밥이고 뭐고 좀 씻고 누워서 쉬고 싶은데도 항상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씻지도 못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거기다가 저녁 먹고 일찍 좀 자려고 해도 항상 남편이 아직 시어머니도 안 주무시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서 잘 수 있냐고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눈치만 보다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됐으면 당신이 좀 모시고 다니지 그랬어. 저도 나름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내내 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화를 내봐야 남편에게 잔소리만 더 들을 뿐이거든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낼 수 있는 최선의 분노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말한 거 가지고도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제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게 내가 일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 거라고 했었잖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니까 괜히 힘들어서 자꾸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는데 부부끼리 그렇게 존중 안 하고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다 보면 나중에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는 여자가 왜 그렇게 욱하냐? 남편과 말하다 보면 벽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은 항상 틀린 말이고 본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힘든 거 당신도 알면 당신도 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은 어떻게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이거 봐, 이거 봐. 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집에 와서 쉬어야지. 집에서까지 일하면 밖에 나가서 일이 되겠어?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본인이 혼자 벌어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뭐하러 일하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남편과 저는 부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걸 남편이 썩 편해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위기의 회사다 보니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는 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쏙닥거리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더욱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벗어날 만한 공간이 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만 억울하고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내내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항상 가슴에 울분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맡기로 확실시 되어 있던 일이 있었는데 막판에 결과가 뒤집혀서 남자 동기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일만 맡게 되면 다음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와중에 같은 부서에 일하는 상사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랑 이 과장이랑 친한 거 알죠? 이 과장 말이 올해 임신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에 엄청 중요한 일인데 진행하다가 김주임이 임신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줄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해 아이 갖겠다고 계획을 했어. 나랑도 이야기 안 한 걸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절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남편보다 후배고 남편보다 일을 잘 못해도 저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잘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전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으면 당연히 애부터 가져야지. 그런 당연한 소리를 꼭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당신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애 생기면 바로 회사 그만둘 사람이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하겠다고 욕심내면 어떡해? 에휴, 이래서 여자 직원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니까. 순간 저는 입에서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답답해서요. 저는 꼭 최악이라도 한 것처럼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줄었고 좋아했던 회사 생활에도 슬슬 지쳐갔어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힘들어서 회사에도 일도 잘 안 됐어요. 가정이든 일이든 뭐 하나 집중해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계획대로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당시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든 때라 임신 초기에 고생을 좀 했어요. 입덧은 물론이고 살도 너무 많이 빠져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힘없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남편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 내일 당장 출근해서 사직 써내. 이러다 우리 애 큰일 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재수가 없을 정도로 차분하기만 했던 남편이 아이가 조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노발대발하더군요. 당장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건지 다니고 싶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항상 저나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신 적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지. 건강하고 예쁜 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며느리 몸 탈날까봐 난 그게 걱정이다.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회사에 휴가라도 좀 쓸 수 있는지 물어봐. 애도 애지만 너부터 챙겨야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저부터 챙기라고 하시는데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일찍이 결혼한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심정으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챙겼던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연세가 몇 살인데 애를 키워요. 당신 내 말대로 해.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부터 내. 알았지? 저는 오늘아 남편에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고민했습니다. 제 나이 고작 20대 후반이었고 내년이면 엄마가 되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처럼 밤새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에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보면 회사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직원인 줄 알겠네. 임신해서 회사 다니는 게 다른 직원들한테 얼마나 민폐인데 나까지 욕먹이려고 그런 짓을 해? 당신 욕 안 먹게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혀까지 끌끌 차며 철이 없다는 둥 고집이 세다는 둥 궁시렁거렸지만 저는 무시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면은 저도 이제 다 적응했으니까요. 앞으로 제 일과 뱃속의 아이만 챙기며 살기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한 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태교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남편에게 무시당한 게 원동력이 됐는지 일도 다시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시어머니와 육아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더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전보다 더 밖으로 돌았어요. 말로는 이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으니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매일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도 곁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런지 남편 때문에 크게 서운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와 절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없이 육아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저는 100% 육아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맘때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기에 모든 육아와 집안일을 제가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점점 더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밖에서 뭘 하고 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온 남편이 누워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집 가장이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일어나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내 옷 받아야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혼자 성질을 내며 시끄럽게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애가 깨기라도 할까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들어와서 뭐하는 거야? 그러다 어머님이랑 애 깨겠어. 깨든지 말든지 가장이 들어왔으면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남편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재킷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에이구, 집구석이라고 들어와서 반기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 들어오고 싶지가 않네. 남편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막말을 해대더니만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닿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남편 재킷을 보는데 순간 눈물이 울컥 올라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재킷이 꼭 제 모습 같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만 키워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쩐지 저도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과 결혼하게 됐을까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술에 만취해 들어온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애를 봐줄 테니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라고 하셨죠.
그날도 남편이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는지 다음날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아 못 이기는 척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와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 이야기라는 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제 결혼 스토리를 다 아는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단번에 이혼하라고 했어요. 제가 애도 있고 시어머니께 미안해서 이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 저를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봐야 항상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 저도 서서히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어머니와 아이와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육아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노인정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해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에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바로 그 여자요. 그 여자도 결혼했는지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참 세상이 좁아요. 그 많고 많은 키즈카페 중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딱 마주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애써 애를 데리고 슬쩍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무식한 여자와 애를 데리고 마주쳐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애를 데리고 입구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그때 그 여자도 애를 데리고 나오려던 참이었는지 현관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여자도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가워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얼마만이냐고 물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요? 근데 애가 제법 크네요. 애가 몇 살이에요? 여자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아이 개월수만 이야기하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팔을 잡더니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다며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여자는 완강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애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에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여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여자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커피숍에 데려가 놓고는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만 해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이영수와 결혼한 게 맞냐고 묻더니만 지금 누구랑 어디에 사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이 여자와 커피숍에 들어온 걸 후회했어요. 저는 이영수 대리와 결혼했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는 뭐가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까지 내며 웃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여자에게 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영수가 그쪽한테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그쪽이랑 바람 피우던 거 나한테 들키자마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도 되니까 제발 본인이랑 결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우리가 약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영수가 자꾸 나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조르더라고요. 나는 너무 싫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럴 바에 결혼 안 한다고 못을 박았더니만 그 새끼가 바로 그쪽이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쪽이 말 잘 듣고 참여서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 것 같아서 그랬다나 뭐라나.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안 그래도 이영수가 그쪽이랑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진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줄은 몰랐네요. 이영수가 역시 여자 보는 눈은 있네. 진짜 참하고 좋은 여자 잘 골랐어. 여자가 혼자 크크거리면서 웃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그때 일 사과하고 싶다면서. 사과는 필요 없고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망신을 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저는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재수없는 연예계에 물 한 컵 다 붓고 나왔는데도 속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애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뺨을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혼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바탕 했습니다. 낮에 만난 미친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밤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분명히 전날 시어머니께서 여행 가셔서 안 계시니 일찍 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거죠.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남편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오길래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이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더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리 좀 와봐. 오빠 좀 꼭 안아줘.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촉이 왔어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촉이 왔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혼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부터 식사를 통 못하시고 배가 자꾸 욱신거린다고 하셔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간 김에 이것저것 싹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간암이시라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동안 병원에도 자주 가고 검사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는 가족들 다 바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맞는 간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남편과 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바로 둘 다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자식인 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이 바로 검사 받겠다고 해서 나 정말 감동받았어. 너무 고마워. 내가 어머님한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일이지. 그전까지 남편과 저는 부부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보다 못한 관계로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이후에는 누구보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히도 제가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줄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맞지 않았어요. 결과를 듣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짐을 준 것 같다며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마음 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던 일들이 까마득하게 잊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간암 판정을 듣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는지 가장 잘 아는 저로서는 수술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내가 너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서방이랑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는 뭐? 시어머니한테 간을 줘? 너 미쳤니? 그래. 아버지도 웬만하면 네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큰 수술을 어떻게 해. 그러다 네 몸 상하면 어쩌려고. 부모님 마음이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사느라 바빠 정작 우리 부모님은 챙기지도 못했는데 이제와 시어머니한테 멀쩡한 간까지 떼어준다고 하니 화가 나실 만도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못한 거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껴주고 챙겨주셨는지 몰라. 나 우리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은 제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아시다 보니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도무지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 시어머니 간암 걸린 거야 슬픈 일이지만 네가 그 검사를 굳이 뭐하러 해. 그래, 네 남편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한테 간까지 떼주냐? 으이구 이 헛똑똑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다들 저더러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도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이미 수술 날짜도 다 잡아둔 상태인데 자꾸 수술을 안 받고 퇴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죽어서 죽을 날만 남았는데 그깟 남이 뭐라고.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그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 간을 왜 떼. 난 절대로 수술 안 할 거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수술 안 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제발 자식들 말 좀 들어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수술해서 어머님 건강해지실 수 있다면 전 다른 것도 다 떼어드릴 수 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시어머니가 살 수 있다는데 제가 뭐든 못하겠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서 어머님이 건강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받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려서 먹지도 못하고 매일 토하시기만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젊고 예쁜 우리 며느리 멀쩡한 간을 어떻게 받아. 아휴, 앞으로 나더러 우리 며느리 얼굴 어떻게 보라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울부짖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 안 받으시면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 안 볼 거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와 저의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러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시어머니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과도 꽤 친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툭툭 한마디씩 말을 걸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 위해서 간도 떼주시는데 왜 남편분은 항상 같이 안 오세요? 같이 오기는요. 아이 낳을 때도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가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수술한다고 다르겠어요. 저야 워낙 익숙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보기에 이상했나 봐요. 수술까지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말이죠. 저는 이미 남편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 보니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자꾸만 본인 딴에는 친정에 잘 보이겠다고 과일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는데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는데 이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렸나 싶어서요. 거기다가 툭 하면 저에게 먹고 싶은 거 있냐, 갖고 싶은 게 있냐 물어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 하는 짓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요. 아이고, 진작에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자기 엄마 살려준다니까 이제야 알랑방귀 뀌는 것 좀 봐.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나나 어머님한테 잘해. 우리 아들한테도 잘하고. 그럼 세상에 당신 같은 마누라가 어딨어.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효부비라도 하나 떡하니 만들어주고 싶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남자와 정말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곤 했는데 그런 큰일을 함께 겪고 나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언제 또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얼마 뒤 수술을 앞두고 저와 시어머니는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뭐든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시어머니와 저만 쓸 수 있는 VIP 병실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참 중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술하기 위해 검사할 게 많아 수술 전날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정말 괜찮냐고 여러 번 물으시더라고요. 하도 여러 번 물으시니 제가 후회할까봐 이러시나 싶은 정도였죠. 의사생활 20년 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간이식 해주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봐서 그래요. 정말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저랑 우리 어머니 사이는 일반적인 고부관계랑은 달라요. 사실 전 우리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거든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 남편이랑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수술을 앞두고 긴장하긴 했는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별말을 다 했습니다.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더니 최선을 다해 예쁘게 수술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하나밖에 없는 어미랑 아내가 수술하는데 어떻게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여?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품 안에 한아름 꽃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 큰 꽃다발을 주더군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암튼 성격 급하시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지.
병원에 꽃 반입이 안 된다고 밑에서 잡혀가지고 몰래 들어오느라 늦었어. 이거 당신이 연애할 때 좋아했던 후레지아 꽃이잖아. 봐봐, 이쁘지? 남편이 한아름 들고 있는 꽃다발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자, 이 꽃 보고 힘내서 수술 잘 받고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저는 향긋한 후레지아 향기를 가득 머금은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의 수술이 시작됐어요. 저는 다행히도 예상 시간보다 수술도 빨리 끝나고 회복도 빨라서 금방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올라온 저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울 병실 침대에 남편과 웬 여자가 누워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병실 안에 쪽쪽 소리가 울릴 정도로 둘이 입술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올라온 간호사가 놀라서 지금 병실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남편은 제가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저를 발견한 남편은 놀라서 화들짝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순간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곤두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를 세게 쏘아보았어요. 여자는 꼭 술집 마담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유별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술집 마담 같은 저 여자는 누구고? 아직 마취가 덜 풀렸는지 말도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저는 간신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제가 술집 마담이라고 한 게 기분이 상했는지 지금 누구더러 술집 마담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조금 전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으로 했던 남편은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누구긴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 아이, 수술 끝날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자기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는 거 있지? 남편은 드디어 돌았나 봅니다. 마누라인 저를 두고 옆에 있는 술집 여자같이 생긴 저 여자를 사랑한다네요. 그것도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수술을 하고 나온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당신 수술하고 회복되면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저는 순간 하늘이 핑하고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너무 놀라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를 데리고 병실에 돌아왔던 간호사가 어느새 나가서 제 담당 의사를 모시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두 다 지켜본 의사가 피식 비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어쩌죠? 어머님께서 마취가 안 돼서 아직 수술을 못했어요. 아마 내일 다시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환자분 어떡할까요? 그냥 수술하지 말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마취해서 깨어나는 바람에 수술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미 이건 제가 이긴 판이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 수술 안 해요. 제 간 어머니 안 드릴 거예요. 저는 미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워서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차갑게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이미 알아챈 의사선생님은 알겠다고 시어머니의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이 인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아. 저 여자 그냥 술집에서 만난 여자야. 내가 미쳤다고 저런 여자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지겠어? 제발 날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 할까? 무릎이라도 꿇을까? 정말이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절로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찌질한 인간이랑 제가 지금까지 뭘 보고 산 건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전까지 껴안고 있던 여자를 밀어내며 저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선생님, 저 너무 어지러워서 좀 쉬고 싶은데 외부인들 좀 쫓아내 주실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간호사들은 킥킥거리고 배꼽까지 잡고 웃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남편과 그 상간녀는 병실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은 쫓겨나면서도 어머니의 수술은 꼭 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쓰레기였던 거죠. 의사 선생님의 단단한 위로에 저는 어쩐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죠.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예정대로 수술을 잘 마치셨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몰라요. 정말 아직 수술을 못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일절 연락을 안 하고 병실에 와도 만나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을 집에서도 쫓아냈어요. 사람을 시켜 남편 짐을 다 정리하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셨답니다. 내가 아들 새끼를 저 따위로 키워서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내가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괜찮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진 땅을 모두 제게 위자료를 주셨어요. 앞으로 당신이 죽어도 모든 재산은 저와 아들에게 주겠다고 유언장까지 써서 공증까지 받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놈과 상종하지 않으시겠대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까지 갈려놓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두 다 증언을 해줘서 수월하게 소송해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남편이랑 대단한 정이 있어서 산 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이혼을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단지 더는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으세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뵈러 자주 병원에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최악이었다가 어쩜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경험해봤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꽃길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고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기분이 우울해 보였다고 퇴근길에 꽃을 사오는 그런 남자였죠. 남편과 저 사이엔 딸이 하나 있어요. 긍정 파워 가득한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요즘엔 딸바보란 말을 많이 쓰던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와 술을 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정말 매일이 막막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집안 살림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던 제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마트에서 일하는 걸 시작으로 하루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두 식구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종사촌이 제게 반찬가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제게 손맛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민 끝에 남편의 보험금으로 동업을 시작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갑자기 장사라니 단순간에 뚝딱 하고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고생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우리 딸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반찬가게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느새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쯤에는 근방에서 맛집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딸아이는 사춘기 한 번 없이 무난하게 잘 자라줬어요. 둘밖에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모녀였어요. 우리만큼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사이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딸아이는 자신의 연애사도 제게 다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대학 시절 그렇게 죽어라 공부를 하더니 딸아이는 졸업도 전에 회계사 자격증을 덜컥 따고는 바로 취업에 성공을 했죠. 지인들이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딸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놈을 만난 건 딸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소개팅이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웬일로 그런 자리에 나가는가 싶었어요. 저도 몇 번 권해봤지만 질색을 했거든요.
딸아이는 그날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 왜? 괜찮은 사람이라도 만났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데 재밌더라고? 또 보기로 했어. 오랜만에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봐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남잔지 궁금했지만 꾹 눌러 참았죠. 소개팅이 있고 6개월 정도 지났나 딸아이가 그때 만났던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보다 2살 어린 연하남인데 엄청 재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의아했어요. 딸아이 이상형이라고 하면 늘 듬직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하나 동갑은 절대로 안 만날 거라고 그렇게 대학 시절부터 얘기를 했는데 연하를 만난다니 의외다 싶었죠. 딸아이도 연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내심 놀랐어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니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싶기도 했어요. 그 뒤로도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종종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같이 어딜 갔는데 재미있었다 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웃겼다 등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죠. 딸아이는 자신을 엄청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게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어요. 원인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이 불안하기만 했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유도 없이 뭔가 계속 불안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뭐 때문이냐고 물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험이요. 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전까지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편이었는데 이번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2번의 해가 바뀌고 하루는 딸아이가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딸아이가 피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먼저 말하기가 좀 꺼려졌는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딸아이는 말수가 확 줄었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려주고는 있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딸아이는 남자친구를 제게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오랜 고민의 결과가 결혼인 모양이었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딸아이가 말한 곳으로 나갔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딸아이가 작은 키는 아닌데 남자친구의 어깨를 조금 넘더라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차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내밀었죠. 제가 그런 인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크게 당황하더니 허둥거리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은 꽤 컸는데 남자 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뽀얗고 예쁘더군요. 손에 물집 한번 안 잡혀본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공방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부모님께서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사촌형이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지금은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촌형이 공방하고 있고 민규가 가구점 맡아서 하고 있어. 딸아이가 냉큼 끼어들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생이 많겠다고 했더니 이제 막 시작한 일이라 아직은 적응 중이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식사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맞은편의 아이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2 아이는 서로 반찬을 몇 가지 덜어서 앞에 놓아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권하기도 하더군요. 알콩달콩 소꿉놀이를 보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발 벗기 무섭게 딸아이는 오늘 어땠는지 물었어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망설이자 딸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봤죠. 엄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민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결혼을 하지. 그래, 너는? 딸아이는 가만히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딸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 괜한 기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이후 2 사람은 저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사돈은 모두 뉴질랜드에 있었고 차서방은 막 사업에 손을 댄 상태라서 분가해서 살림을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딸아이가 신혼살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답했어요. 저는 처가에 들어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괜찮겠냐고 차서방에게 물었죠. 처가에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할 필요 있나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직 사업 초반이라 힘든 점도 많지만 금방 자리 잡을 자신 있습니다. 의지를 불태우는 차서방을 보며 의욕만큼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람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런 의욕이라도 보이고 있으니 당장에 주저앉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지켜보기만 했죠. 결혼 초기 신혼부부라면 깨가 쏟아질 시기에 두 아이는 매일 밤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는 공방과 가구점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파이팅을 외치면서 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귀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하던 두 사람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어요. 처음에 그 패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굳은 얼굴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차서방은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 말로는 영업을 갔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딸은 퇴근하고 나서도 가구점과 공방 일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차서방은 아직이야? 일이 잘 안 풀려? 요즘 들어서 많이 늦는 것 같네. 너도 그렇고 내일 그렇게 해서 출근하겠니? 곧 들어오겠죠. 이전에 가구점 했던 사람이 너무 엉망으로 운영을 했어가지고 그거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드네. 거기다 그이도 어떻게든 일을 따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고 아파트에 기본 입주 가구로 들어가면 좀 나으니까 오늘도 그쪽 사람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 사촌이 했다며? 그이 사촌은 가구 장인이라 그냥 만드는 것만 할 줄 알지 영업은 아랫사람 시켰나 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서류에 구멍 만들어두고는 자금을 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 신고는 했는데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손해가 크네. 길게 한숨을 내쉬는 딸아이를 보니 제가 다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하곤 있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사실 그런 기분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을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저도 반찬 가게 초반에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차서방이 머리는 산발에 엉망이 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 딸아이를 조용히 시킨 다음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죠. 따뜻한 달걀국과 함께 반찬 몇 가지를 올려서 그 앞에 내려놓았죠. 차서방은 달걀국을 입에 넣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 정말 자신 있어요. 우리 형이 만든 그 과구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어머니도 보셨죠? 그 물이 얼마나 예뻐요. 그거 우리 형 아니면 아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구점 일에 뛰어들 때도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금 홀라당 들고 날라버린 인간 때문에 결국엔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이리저리 빚에 쫓기긴 하고. 사업이 어디 쉬운 일인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다 사업한다고 나서지.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없어요. 진짜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서방은 일을 따내긴 했지만 선불로 받은 금액이 재료를 구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대출을 받을 길도 다 막혀서 자금 압박이 심각한 모양이었어요. 한바탕 울고 난 차서방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따라 들어가는 딸아이의 얼굴에도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주방을 깨끗하게 치운 저는 반찬 가게로 출근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딸아이 내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는 지금 집과 반찬 가게를 담보로 하면 최대 3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는 서류까지도 준비해서 넣었어요. 의외로 빠르게 대출 승인이 났고 저는 수표를 받아 집으로 왔어요.
저는 딸아이 내외를 불러 3억짜리 수표를 내밀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집과 가게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런 큰일을 어떻게 상의도 안 하실 수 있었어? 내 집이고 내 가게야. 내가 왜 너희랑 상의를 하니? 그리고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가구점 안정되면 이자도 꼬박꼬박 받고 생활비도 받을 테니까 각오하고. 그래도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이 돈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지. 차서방, 자네 나한테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장인인 형이 만든 가구 자신이 있다며. 그럼 어디 제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서방은 가만히 3억짜리 수표를 보더니 덥석 주워 품에 넣고는 벌떡 일어나 제게 큰절을 했어요. 무조건 성공해서 오늘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신나게 달려나가는 차서방의 뒷모습을 보던 딸아이는 제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 큰 돈을 내놓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정말 딸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3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건지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차서방과 딸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마시던 술도 딱 끊고 칼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곤 있지만 그래서 생기가 넘쳐 보인다고나 할까요? 딸아이도 차서방도 신바람 난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이 풀려가고 있나 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도 자세히 묻진 않았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딸아이는 분가를 냈어요. 가구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저는 언젠간 분가를 할 줄은 알았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사람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한동안 적적한 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분가를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딸아이를 자주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기에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도 꽁꽁 숨겼죠. 행복한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로 온 딸아이의 얼굴이 많이 무거워 보였죠. 저는 둘이 크게 싸웠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좀처럼 딸아이가 입을 열지 않았죠. 싸웠냐고 묻는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영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제가 계속 물어보자 딸아이는 결국에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이랑 나 닮은 애를 갖고 싶은데 그이는 아닌가 봐. 연애할 때 자기는 아이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조금은 달라졌는가 싶었는데 여전하네. 우리 사이에 아이는 낳지 말자고.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니요, 나는 갖고 싶다고 말했지. 그런데 정색까지 하면서 절대로 애는 낳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아이들이 너무 싫대. 귀찮고 자신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선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딸아이가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던 저로선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저는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혼 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지만 딸아이는 결혼하고 나면 자기 자식인데 생각이 바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차서방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 딸아이는 벌쩍 뛰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부부 사이 일에 제가 나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 저도 차서방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혹시나 차서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고 둘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죠.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보내면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 고민이 됐어요. 딸아이는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대로 두기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차서방이 멋지게 스테이크를 구워주겠다고 시장을 봐서 왔더라고요. 고기가 맛있는 부위이기도 했지만 정말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구운 덕분에 식사 시간은 웃음이 가득했죠. 와인도 한 모금 하고 나서 저는 망설이던 얘기를 꺼냈어요. 둘이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 소식은 없냐고요. 딸아이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저를 타박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차서방을 바라봤죠. 저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요, 어머님. 그냥 저랑 와이프랑 둘이서 재밌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도 둘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있는 쪽이 좋지 않어?
난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둘 닮으면 또 얼마나 예쁠까 싶기도 하고. 차서방은 잠시 뜸을 들이나 싶더니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 줄은 알지만 저희는 정말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의 시무룩한 얼굴에도 차서방은 절대 아이는 없다고 다시금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렇게 제가 손주 얘기를 꺼내고 나서 두 사람은 집에 가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차서방은 부부의 일에 장모인 저를 끌어들였다고 화를 냈고, 딸아이는 장모 입장에서 손주 이야기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따졌고요. 평소 싸우는 일이 거의 없던 둘은 그 뒤로도 아이 문제로 몇 번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은 딸아이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차서방도 딸아이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2번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아이의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많이 바쁜가 싶기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는데 그냥 잊고 살자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딸아이는 회사 일도 바쁜데 가구점 회계까지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니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저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남던 저는 차서방에게 시간 되면 식사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차서방은 일이 바빠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주 주말에 딸아이와 오겠다고 했죠. 거의 2달 만에 만난 딸아이 내외는 뭔지 모른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착각인진 모르지만 차서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고 딸아이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서방은 장모님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며 정말 맛있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들리더니 차서방이 잠깐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말하며 나갔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냐고 물었지만 딸아이는 맛있게 먹고 있다고만 답했죠. 하지만 제 눈엔 젓가락질이 느려진 건 물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곧 자리로 돌아온 차서방은 급히 공방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딸아이에게 오늘 늦을 것 같으니 저와 함께 자고 오라고 하더군요. 차서방이 나가고 나서 딸아이는 자기도 다 먹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급하게 식탁을 정리하고 저는 오랜만에 딸아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그이 외박이 잦아서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자주 집을 비우니까 좀 그렇네.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다 요즘은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내 전화 안 받는 일도 많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계속 이러네. 아빠도 이랬나? 우리 아빠는 안 그랬지. 사업이 잘 되면 신바람 나서 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잖아. 차서방도 그런가 보지. 그런데 얼마 전에 회계자료 정리할 겸 가구점에 들렸는데 회계사를 따로 구했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 회계사가 하기로 했으니까 나더러 가구점에 나올 필요 없다는 거야.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묘하게 서운하더라고. 너 힘들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왜 서운해. 맨날 엄마 보고 생각 너무 많다고 하더니만 너야말로 괜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가구점 일 봐주던 것도 좀 정리하고 네 직장 일에 가구점이랑 공방까지 네가 좀 바빴어? 잘된 일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바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회계사를 구한 일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딸아이를 달래면서도 괜히 절 닮아서 쓸데없는 걱정만 많은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딸아이의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출장 있잖아. 공방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일을 받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공방 매니저는 출장 갔다는 사실도 모르는 눈치였어. 아주버님도 말을 돌리는 게 좀 이상하고. 출장 이야기만 물어보면 자긴 잘 모른다고 그이가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서 걱정 없다고 하는데 요즘 지방까지 일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겠다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어지는 딸아이의 말에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 안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아서 치워주려고 했는데 모르는 카드 회사에서 날라온 고지서도 있고 이름만 들어본 브랜드 종이 가방도 몇 개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왜 마음대로 차 안을 뒤지냐고 화를 내잖아.
난 그냥 청소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거 부탁했냐면서 자기 허락 없이는 자기 차에 손도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서재 열쇠 바꾸고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딸아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드 고지서나 종이 가방 같은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일을 화를 내고 심지어는 집에 열쇠를 따로 해두는 공간도 있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실제 주변에서 여유만 된다면 딱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많았으니까요. 저는 딸아이에게 남자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독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딸아이가 가고 나서도 저는 줄곧 불안감에 잠자리를 설쳤어요. 마치 딸아이가 처음 차서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죠. 딸아이 회사 주변에서 원데이 쿠킹 클래스 진행에 있어서 갔다가 점심이나 같이 할까 싶어 카톡을 남겼어요. 읽긴 읽더니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었죠. 많이 바쁜가 하고 지나가려는데 딸아이가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맞은편에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딸아이의 머리에 그대로 커피를 쏟더군요. 눈에 불이 번쩍했어요. 지금 저게 무슨 일인가 했죠. 저는 카페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딸아이를 살벌하게 노려보며 이야기하는 여자의 손목을 휘어잡았죠. 당신 뭐야?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커피를 부어? 당신 누구야? 여자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냐며 당장 손 치우라고 언성을 높였죠. 저는 여자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려 했지만 딸아이가 말리더라고요. 저는 제게 매달리는 딸아이를 밀치고는 그 여자에게 이유를 말하라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곧 손목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풀어야만 했죠. 임신을 했더라고요. 배를 보니 7, 8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임산부에게 막대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 발 물러서기로 했죠. 그 여자는 제가 쥐고 있던 손목이 아팠는지 이리저리 손목을 돌려보고는 저를 노려보며 고소하겠다고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각오하라고 했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딸아이는 제 앞을 막아서면서 그 여자에게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긴 어딜 가냐고 했지만 딸아이가 제 팔을 붙들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제가 다 놀랄 정도였죠. 그 여자가 카페를 빠져나가고 나서 딸아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는 제게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가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이죠.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무작정 달렸죠. 도대체 왜 딸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마디 반격을 하지 못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저는 우선 딸아이에게 씻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무표정한 딸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심호흡하면서 평정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죠. 곧 나온 딸아이는 뜨거운 유자차를 손에 쥐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꾸만 조바심이 나려는 것을 참아내며 기다렸죠. 엄마, 아까 그 여자 임신한 거 봤어? 배 많이 불렀지. 6개월이래. 쌍둥이라서 배가 좀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여자의 임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와중에 머릿속에서는 설마 아닌 나쁜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그 일에 차민교, 그 사람 애래.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자식은 안 낳겠다고 하던 사람이 밖에서 여자를 만들어 아이까지 가지게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진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널 찾아왔고 너한테 커피는 왜 부었는데? 잘못은 그쪽이 했잖아. 왜 너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왜 가만히 있고? 딸아이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했는데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엄마 반대야. 그 여자가 진짜고 내가 가짜야. 저는 너무 놀라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가짜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죠.
양가 친지들 모셔서 결혼식도 했는데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돈도 만났는데 우리 딸이 가짜고 그 여자가 진짜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울먹거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와서는 차민규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부랴부랴 나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나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살 거냐고 소리를 지르잖아. 난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야말로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정신이 나갔다곤 들었지만 진짠 줄 몰랐다고. 뭐? 정신이 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차서방 와이프란 소린 뭐고? 그 여자 말로는 그이랑 나 작년에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자꾸 와이프 행세하고 있다고. 자기 어려울 때 장모가 도와준 일이 있어서 하도 부탁을 하길래 확 끊어내질 못했는데 곧 정리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딸아이는 결국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숨을 몰아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숨이 턱하니 막혀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었죠. 이혼이라니. 얼마 전까지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고 말하며 식탁에 앉아있던 차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랬던 사람이 뒤에선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저는 급히 차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이나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더군요. 저는 울고 앉아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서는 당장 차서방을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했지만 딸아이는 휘청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울었어요. 이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가서 따져 물어. 멱살을 잡고 흔들던 뺨을 갈기던 가서 네가 확인해야지. 어서 일어나. 그만 울고 일어나. 딸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했어요. 그 소리에 저도 같이 주저앉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리더니 차서방 이름이 뜨더군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차서방,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와이프가 있다니! 자네 지금... 아이, 진짜 시끄럽게 무슨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나, 교양 없기는. 저는 차서방의 차가운 목소리에 핸드폰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혼란스러웠죠.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렇게 알릴 일은 아니었는데 뭐 어차피 알게 될 일. 일찍 하나 늦게 하나, 안 그래요? 이혼은 이미 성립된 상태고 위자료는 뭐 살던 집 처분해서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면 되고, 장모님은 3억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계좌나 불러주세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돌려준다잖아. 그동안 고마웠다니까. 잘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럭키즈 엄마가 찾아갈 줄 알았나? 하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 원래 임산부가 예민하잖아요. 이해하세요. 뻔뻔스러운 목소리와 말투에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어요. 차서방은 빨리 계좌나 알려달라고 하더니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럼 딸아이 계좌로 돈을 넣어줄 테니 깔끔하게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대로 그냥은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는 당장이라도 그놈을 찾아가 어디 한 군데라도 분질러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가려는데 딸아이의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엎어져 있던 딸아이가 움직이질 않았죠. 너무 놀란 저는 딸아이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지 그대로 축 늘어졌어요. 저는 서둘러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실신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깨어나면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 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눈을 뜨지 못하는 딸아이 옆에 앉아 손을 감싸쥐었어요. 왜 우리 딸아이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차서방과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링거가 끝나가는데도 딸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병실로 자리를 옮겨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했죠. 1인실이 있기에 그쪽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병실로 올라가서도 좀처럼 달라진 건 없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딸아이는 눈을 떴어요. 멍하게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에게 차마 괜찮냐고 물어볼 수 없었죠. 정말이지 텅 빈 사람처럼 저를 보는데 그 눈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아직 한밤중이라고 말하며 다시 자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되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확인을 몇 가지 하시더니 기본적 검사를 받자고 하셨어요. 다행히 결과는 깨끗했지요. 다만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걱정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실어증이 온 것인가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죠. 딸아이가 병원에 있는 사이 차서방은 제게 말했던 대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는 딸아이의 통장으로 제가 줬던 3억과 함께 위자료라고 하면서 돈을 넣었더군요. 딸이 폰에서 그걸 확인하는데 눈이 돌겠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참겠다 싶어서 딸아이가 자는 틈을 타서 가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님들이 꽤 있더군요. 저는 가구점에 들어가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차서방을 찾았어요. 당장 나오라고 말이죠. 부랴부랴 달려나온 차서방은 발버둥 치는 저를 끌고는 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 진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위자료 줬고 3억 갚았잖아요. 근데 뭘 더 하라고? 뭐?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래? 도대체 딸애가 뭘 너한테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이래?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너 위임장 위조한 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 경찰? 불러. 누가 위임장이 가짜래?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더 안 해줘서 문제지. 그깟 3억 누구 코에 붙이라고 겨우 그거 좀 도와준 걸로 생색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떨어져요. 징그럽게. 저는 당장이라도 차서방의 입을 잡아 뜯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어디 그게 되나요? 저는 결국 가구점 경비에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더 해주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말하는 차서방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좋아한 딸아이가 불쌍하고 마음 아팠죠. 병실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싶어 병원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이 싫어서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딸아이 신발이 보이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딸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왜 집에 왔는지 물어볼 생각으로 딸아이의 몸에 손을 가져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침대 위엔 약병이 널려 있었고요. 저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오고 이대로 딸아이가 가버리면 어쩌나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죠. 제발 우리 딸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종교도 없던 저는 누구든 좋으니 제발 제 기도를 듣고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사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딸아이 이름만 부르면서 어디 가냐고 엄마만 남겨두고 혼자서 어딜 가냐고 부르며 울었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요하더군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 방문을 열었어요. 언제 사람이 다녀갔는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책상 위엔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과 핸드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충전하고는 딸아이 폰 안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사진첩에는 저와 딸아이 사진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V를 그리는 셀카를 보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딸아이가 튀어나올 것 같았죠. 메모장에는 일기가 있었어요. 저는 가장 마지막 일기부터 하나씩 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기에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차서방에 대한 원망만큼이나 자책하는 글로 가득했어요. 자기는 못해준 일만 생각난다고 하면서 하나씩 미안하다고 말하는 글을 읽는데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년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고 말이죠. 일기를 읽어갈수록 딸아이가 힘들어하던 것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상한 글귀를 발견했어요. 유능한 회계사였던 딸아이는 가구점과 공방 사이의 숫자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적어뒀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더 신경 쓰이는데 차서방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날짜로 보니 이 글귀가 등장하고 거의 바로 전문 회계사를 들였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일기를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이상한 숫자들을 따로 정리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노트북에 확인을 해보니 정말 폴더에 따로 정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전문적인 것들이라 뭐가 문제인지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 방에 있는 아무 USB를 찾아 자료를 복사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상복을 벗지도 않고 찾아간 곳은 공방이었어요. 사돈 총각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저를 공방 구석의 작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차서방이 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긴 왜 오셨냐고 하더군요. 이미 제가 한바탕 가구점을 엎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사돈 총각, 알고 있었죠. 차서방한테 다른 여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한테 숨겼죠. 제 추궁에 사돈 총각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묻고 싶었던 사실을 바로 꺼냈어요. 혹시 차서방이 공방이랑 가구점의 돈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딸아이가 남긴 자료 보니까 숫자가 많이 안 맞는다고 돼 있던데. 알고 있었죠? 같이 모의했어요? 사돈 총각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자신은 가구를 만드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도 했죠. 저는 딸아이가 남겨놓은 일기 이야기와 함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 자료를 봤다고 말했죠. 사돈 총각은 딸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들고 있는 자료가 분명 폭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친하게 지냈던 미연이를 찾아가 자료를 보여줬죠. 얼마 보지도 않았음에도 바로 횡령이 있었다고 확신을 하더군요. 꽤 큰 금액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 대상이 다 하나라고 하더군요. 이 기업이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진 모르지만 이 기업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쳤어요. 금액도 그렇지만 종류도 다양하네요.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어요. 미연이는 기업으로 찾아가면 아마도 장부에 장난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9시쯤 되니까 남자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더군요. 저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 앞을 막아섰어요. 당연히 경비들이 저를 끌어내기 위해 몰려들었죠. 저는 꼭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던 남자는 제 입에서 가구점 이름이 나오자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USB를 내밀면서 직접 확인하라고 했죠. 그는 두말 없이 컴퓨터 옆에 앉더니 한참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회계팀장을 불러서는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팀장이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불같이 화를 낸 남자는 당장 자세하게 알아오라고 하고는 팀장을 보냈어요. 이 사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자료가 아닌데요. 우리 딸이 남겨줬어요. 차서방이, 아니, 차민교. 그 인간 가구점 관리를 했었거든요. 차서방이라 그럼 따님이 이혼했다는 전 부인이군요.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남자가 그날 만났던 임산부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해주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말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 단박에 이해가 갔죠. 저는 딸아이와 차서방에 대해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울음이 터져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자가 천천히 말씀하라고 다 듣겠다고 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나자 남자는 귀한 자료를 넘겨주신 대가로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딸아이, 억울하게 눈 감은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차민교, 그놈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발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만약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번엔 언론사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만 하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몇 개의 더 복사본을 만들어두고는 집안 구석구석 숨겨뒀어요. 이틀 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저는 딸아이의 침대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사돈 총각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뉴질랜드로 가기 전에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넙죽 무릎을 꿇고는 엎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당장에 나가라고 했지만 사돈 총각은 몇 번이고 죄송하단 말을 반복했어요. 사돈 총각은 차서방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며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들도 다들 포기한 상태고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남자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더 처절하게 밟아주지 못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책상 위에 딸아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네요. 오늘따라 딸아이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